아무래도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봄 판문점에서 시작해서 말이죠. 가을 평양까지 이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평화의 바람과 맞물려서 북방 경제에 대한 관심, 기대, 훈풍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것이 왠지 심상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포항이 이제 북방 경제 교류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과 또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콕콕 시시콜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풍을 타고 대구에서 날아오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교수님 누구죠? 이희영 교수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네. 북방 경제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북방은 뭡니까? 그거부터 들어야겠어요.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포항에는 죽도시장이 있죠. 네. 죽도에 있는 시장이 죽도시장이고 북방에 있는 경제가 북방 경제인데 북방은 우리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의 경제를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 한국이 이렇게 있고 넘어가서 네. 북한이 있으며 그 위에 중국이 있고 그 위에 러시아를 이렇게 그렇죠. 싸잡으면 북방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경제 단위는 국가의 국경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고는 이런 북방 경제는 여러 국가가 같은 공간을 맞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가슴이 벅차다. 그러니까요. 스케일이 커. 벌써 약간 알 것 같아요. 이야, 들어보자고. 예? 동해 항로가 북극 항로로 이어지고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지며 환동해권 크루즈 노선 개발까지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북방경제 협력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북방 경제를 이해하실 때 첫 번째 이제 방금 저희가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나라들의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는데요. 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 북방 경제 권역에 있는 국가는 그 한 나라의 영토, 국경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는 공간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특징으로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연자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들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천연자원들의 에너지 수입 같은 것으로 물건들을 만들어서 다시 이들 지역에 재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특징도 있고요. 제가 이제 뜨겁게 20대를 보내면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제도 국경이 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그 북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요즘 또 남북 관계가 워낙에 평화와 훈풍의 관계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북방 경제라고 하면 북한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생기게 되는 장애적 요소들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연결하여 그리고 러시아 지역 그리고 멀리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 한반도 횡단철도, 북한의 항만 현대화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피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포항에서 KTX를 타시고 이제 유럽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하고 좀 더 다른 여행의 루트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께서 올림픽 참가했을 때 실제 이 루트를 이 길을 따라가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한 번씩 꿈꿔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희망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 기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북한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그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유럽까지? 그렇지. 이제 사이다하고 계란은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교과서 보면은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물류가 발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죠. 이게 눈앞에 이제 왔네.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바로 나도 지금 표 끊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요.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올해 중으로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건데요.
이런 사업들이 완성되면 물류에 큰 변혁이 예상됩니다. 독일차 BMW가 올해부터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유라시아 물류망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거친 뒤 핫산기점에서 다시 남으로 내려와 중국 다롄 인근 잉커우항에서 배로 부산항으로 가게 됩니다. 유라시아 물류망을 이용하면 기존 해상 수송기간 60일보다 무려 25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핫산기점에서 북한 나진을 거쳐 동해선을 타고 바로 내려오게 되면 독일에서 포항까지 보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이 열리고 앞으로 한북러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포스코와 삼성, LG 등 경북에 생산지를 둔 기업들이 유라시아 물류망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포항 영일만항은 한북러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곳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낮은 핫산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유연탄이 북한 낮은항을 통해 영일만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영일만항은 당초에 건설되기를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건설했습니다. 북방시대에 북한 나진과 또 러시아의 핫산과 이어지는 가장 근접한 컨테이너 항으로 인해서 낮은 핫산 프로젝트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시대가 열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물동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철도를 통해서 혹은 뭐 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늘을 통해서 물류 운송도 한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좋아지고 어떤 식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이제 가장 편한 게 비행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 다닐 때는 이제 자가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화물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97% 이상이 선박으로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성 때문에 그런데 북방 경제에서 또는 북방 물류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선박의 의존량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의존도 하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해서 유로까지 보낼 때 이제 도착지가 보통 네덜란드의 노테르담항인데요. 걸리는 시간이 한 28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북방 물류를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 단축, 예를 들면 한 11일 이상의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도 이제 저희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해서 우회로 선박으로 러시아까지 가거나 중국까지 가서 맞아요. 철도를 활용했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북한을 통과하는 도로나 철도, 즉 육상 운송을 활용해서 러시아에 있는 철도라든지 중국의 철도를 활용한다면 선박 운송보다 더 시간도 적게 걸리고 거리도 줄어들어서 경제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몇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진항에서 영일만항까지 이렇게 선박으로 그 석탄 실은 선박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낮은 핫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남북러의 합작 팀을 이룬 복합물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포스코에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철광석을 녹여야 되는데요. 그 녹일 때 원료로 쓰는 게 이제 우리 석탄 중에도 높은 발화점에서 녹는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유연탄을 핫산에서부터 나진까지는 56km 정도 될 것 같은데 철도로 운반하고요. 네. 나진항에서 다시 선박을 통해서 포항으로 영일만항으로 저희가 수입해왔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아쉽게도 2016년에 북핵 위협 리스크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중단되었던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와 관측이 높아지게 돼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배로도 올 수 있지만은 육로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놓이면 이제 도로는 사실은 트럭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희박하고요. 철도로 올 수 있는 날도 있을 건데 뭐 2, 3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간은 상당 부분 이제 필요하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서도 철도로 이제 물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옛날부터 없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남북의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하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방 경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북극 항로가 개발되기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북극 항로 개발은 또 뭔가요, 교수님? 예, 북방 경제의 뭐 큰 축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 개발인데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극 앞바다를 통해서 화물을 옮길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북극 바다를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바닷길, 즉 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뭐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또 물동량, 화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얼음을 깨고 다녀야 되는 특수한 선박인 세빙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지를 않다고 했는데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뭐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지구온난화. 네, 북극의 얼음들이 녹다 보니까 이제 30년 안에 일반 선박으로도 이곳을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을 비교해 놓고 보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그 항로의 루트보다 무려 7,000km 정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10일 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항로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북극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인데 그 앞바다에 무궁무진한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극 항로 개발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이 이 앞바다에 있는 천연 자원들에 대한 개발과 또 운송,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포항의 입장에서는 포항이 이런 북방 물류, 북방 경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로서의 딱 맞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쓸모가 있고 필요했던 거였군요. 일단 돌아가던 길을 지름길로 가게 되고 이미 거기서부터 너무나 경제적으로 되는데요. 그러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포항이 이 북방 경제 물류 거점으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충분히 포항은 그만한 자산과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리적 위치거든요.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곳에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국제 컨테이너 부두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곧 완공될 국제 여객 부두.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 뭐 종단철도 그리고 이제 한반도 연결 도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물류적인 장점 말고도 포항이라고 하면 포스코, 철강의 도시 이렇게 뭐 브랜드와 이미지 돼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도시, 경제도시로서의 충분한 인적 그리고 물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북방경제에서 전초기지 또는 핵심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점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러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올 11월에 포항에서 드디어 그 성과를 나타내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이제 첫 번째로 그것도 포항에서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이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말 그대로 한국과 러시아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협력을 하는 모임의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2017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때 양국의 정상이 협의하고 공동으로 합의해서 이제 올해가 1회째인데요. 참가하는 도시들의 면모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최 도시인 우리 포항시를 비롯해서 17개 광역단체, 그리고 러시아에는 이제 사할린주, 하바롭스크주, 극동연방구에 속해 있는 9개의 주가 참가하는 거대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포항시 역사 이래 최대의 국제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을 알고 있어요. 그죠? 뭔가 포항이 한번 들썩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가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이제 통상,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연구, 인적 교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거리들을 발굴도 하고요. 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업화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의의고요. 또 하나 의의를 보면 이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또 그리고 더욱 반가운 건 우리가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장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우리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포럼에는 뭐 저는 교수님 같은 분들만 참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기업체들도 이제 참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좀 쉽게 북방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죠?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이제 북방 경제 누가 네.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죠? 아 저는 교수님 수업 들어가고 싶다. 이제 사실 앞으로 할 말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있을 다양한 펼쳐질 미래들에 대해서 교수님에게도 저희가 자주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